그래서 하나를 더 바라보면 인구 이동성의 증가. 그렇죠. 경제 발전을 하면서 옛날에는 한 곳에 그냥 모여 살던 분들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는 뭐 하루에도 뭐 몇억 명씩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그만큼 전파력을 스스로 키웠다는 거죠. 문명의 이기로 여행이나 교역이나 이렇게 비행기가 편리함을 갖다 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신종감염병원체를 확산시키는 일종의 운반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지금 이동 안 하고 교역 안 할 수도 없는 그건 뭐 노릇이고. 당연히 지금 글로벌한 시대에 그러니까 더 이제 우리가 그런 이동함과 교역 글로벌 시대일수록 감염병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죠. 인류 전체가.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인천공항이 뭐 허브공항이고 무역대국이고 우리가 교류 안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특히나 대한민국은 이 신종감염병, 글로벌한 감염병에 대한 대비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사실 메르스 우리 오기도 그 전해부터 메르스 올 거다 막 경고하셨잖아요. 예, 뭐 2014년이니까 2015년 5월 메르스 전 1년 전에 이제 중동 호기증후 소위 사우디에서 2012년에 시작된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할 거냐, 또 그에 대비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발표를 했는데 사우디 중동에는 우리나라 그 건설업체든 노동자들 많이 많지 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합리적인 추론인 거고 그렇기 위해서 대비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조기 발견, 조기 대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종감염병원체는 그 자체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거든요, 손에. 빨리 발견해서 확진 격리하고 추가적인 접촉자를 최소화해서 이 우리나라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중국을 넘어 각국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가를 이제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과 세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죠. 가장 차이는 세균은 이 환경 내에서 독자, 뭐 수분이나 영양분이 있으면 증식이 가능합니다. 사람 몸에 없어도 동물 몸에 없어도 환경 내에서 증식이 가능한 거죠. 세대를 이렇게 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서 이런 환경 내에서 못 살아요? 뭐 존재는 하지만 언젠가 사멸하지만 증식을 못 하죠. 세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철저히 살아있는 생물에 뭐 동물이든 사람에 기생해서 동물의 에너지나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자기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차이는 뭐 세균도 변이도 하지만 바이러스가 훨씬 변이를 잘합니다. 최근에 굵직굵직한 그 신종감염병 대유행이 거의 다 바이러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엄격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정복했다고 말하는 구시대 전염병은 주로 세균에 의한 것들이었다면 요즘 우리가 골머리 앓는 건 신시대, 신종 이런 건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세균은
그나마 항생제가 개발되고 뭐 치료법 같은 걸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내성을 갖는 세균 이게 문제로군요. 그렇죠. 최근에 와서 뭐 세균들도 그동안 항생제 잘 듣고 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반격이 시작이 돼서 그렇다고 우리가 항생제를 뭐 세균이 내성을 획득하는 속도보다 항상 항생제 늦죠? 개발은 늦죠. 늦죠,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선에 있는 감염병 의사들이 항생제 선택에 지금 골머리를 알겠어요.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어려운 게 바이러스인데 지금 사스, 메르스 또 이번에 신종 코로나 이게 지금 약이 없죠, 한마디로.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그러니까요.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는 네. 이 세 가지거든요. 지금 사스, 메르스 이번에 이 세 가지가 우한발 신종 코로나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신종 코로나죠.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건 왜 붙은 거예요? 코로나라는 거는 이제 크라운이라고 왕관, 라틴어의 왕관에서 온 건데 예. 바이러스 치고는 좀 크기가 큽니다. 이제 130 나노미터라고 해서 좀 큰 편인데 이 둥근 구형에 이렇게 스파이크, 삐죽구형이 나와 있어서 생긴 게 그렇게 생겼다? 왕관처럼 생겼죠. 그래서 왕관 바이러스라고 이제 우스개로 얘기는 하는데요. 생긴 모양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메르스 이번 우한발까지인데 네. 여전히 백신, 치료제 못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려운가요? 뭐 여기저기서 뭘 분석해냈다, 뭘 했다, 뭐 이런 기사는 봤는데요. 약 개발이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예, 이 참 뭐 우리가 뭐 항생제, 백신 얘기하지만 뭐 항생제는 뭐 100여 가지 더 많습니다만 백신은 현재까지 한 27, 8개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바이러스와 뭐 세균 다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백신이 있으면 가장 효과적이죠. 백신이 예방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론수의 예방이 1파운드의 치료 가치가 있다 할 정도로 백신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있어서 전 국민을 백신을 맞췄다. 네. 중국에서 아무리 환자가 생겨도 걱정할 도리가 것도 없죠. 필요 없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백신 개발이라는 게 10년 이상 걸리고 1조 원 이상 돈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돈과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사스 코로나 같은 경우는 2003년에 한 7, 8개월 유행하고 지금 사라졌어요. 와, 아예 사라졌어요? 아직 정글이나 뭐 사양 어딘가 고양이 있겠으나 있죠. 사람한테는 안 왔어요. 예. 그때 이제 뭐 방역을 통해서 일단 사람에서 예. 그 일단은 제거는 했고 그렇지만 언젠가 또 다시 내습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백신 회사들이 지금 유행하지 않는 사스 코로나 백신 개발할 이유가 없죠.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아니 정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아까 1조 들어간다고요? 네. 만드는데 네. 그 정도 비용을 투자했는데 언제 이게 올지 모른다? 그거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백신 회사는 일단 그 민간 회사들은 못 만들죠. 적어도 이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예. 물론 빌 게이츠 이런 자선사업가들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합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그 어린이나 임산부를 위해서 아주 그 좋은 일들을 하는데 민간 기업들은 사실은 적어도 이윤이 있어야죠. 아니 이거는 못할 뿐 아니라 못하는 게 당연한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아니, 만들어놔 팔릴 가능성이 일단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막 환자가 생기고 유행하면 백신 회사도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가면은 그 이윤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일단은 유행이 종식되고 나서는 이제 관심이 딴 데가 있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우리가 백신을 만들려면 그 바이러스의 약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 바이러스가 인체를 공격해서 인체를 파괴시키는 그 기전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우리 몸의 항체가 무엇인지도 찾아내야 되고 그렇죠. 그 항체가 만약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다 그러면 그 항체를 유도하는 바이러스의 그 항원을 백신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 항원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접종을 하면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만드니까 그렇죠,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에 들어와도 죽일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내 몸에 미리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약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이러스 약점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이즈 아까 소대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1981년에 네. 출현했기 때문에 네. 에이즈에 대한 백신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치료제는 있지만 그렇죠. 예방약이 예, 없죠. 예, 미국이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 치료제도 사실은 그냥 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즉효약이라기보다는 네. 증상 발현을 좀 멈추게 하고 늦추는 그렇죠. 그런 복합적인 약제를 그냥 섞어놓은 거라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칵테일 요법이라고 그랬어요. 예, 세 가지 약을 써서 당뇨나 혈압처럼 혈당 낮추고 뭐 혈압 낮추듯이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그것도 대단한 예. 진전이긴 합니다. 뭐 그 치료로 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네, 네. 그 수명을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단한 발견이지만 우리가 희망하건대는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 접종으로 해서 안 걸리게 하는 것. 근데 지금 방금 에이즈 설명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냥 한순간에 이해가 됐습니다. 몇십 년 전 지구인을 지금 사실상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는 항상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이즈 바이러스는. 네. 그러면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국가가 기업이 약 만들려고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한 1년 유행하다가 없어져 버린 네. 이거 약을 누가 만든다? 네. 불가능하군요. 불가능하죠. 지금 왜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예방약도 치료제도 못 만드나 했더니 네. 구조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또, 때문에 또 이런 바이러스는 그렇게 또 변이를 잘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만들어도 소용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유행은 고스란히 이제 국가의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은 스스로 운동도 하고 뭐 저염식도 하고 뭐 다이어트해서 개인 습관으로 예방도 가능하지만 지금 이런 신종감염병은 불특정 다수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노출돼서 감염돼서 병이 발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것이 이제 산업 전반, 뭐 교육 전반에 국가적으로 경제 피해도 크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미리미리 투자도 하고 대비 백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앞서 뭐 정글 파괴, 야생동물 뭐 섭취, 지구온난화, 뭐 국가 간 이동 뭐 이런 얘기 쭉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더 가속화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은 한마디로 이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 더 자주, 더 널리 퍼질 거다. 이 말인 거죠. 네. 지금 뭐 그냥 단순화하면 우리가 겪은 게 2003년 사스, 6년 뒤에 2009년 신종플루, 6년 뒤에 2015년 메르스. 이번에는 5년 뒤인 신종 코로나. 주기도 짧아지고. 주기가 짧아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감염내과를 처음에 왜 선택하셨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올 걸 아셨어요? 이런 일이 올 걸 알았으면 안 했죠. 역설적으로 그 말이 더 맞고요. 예, 아니 뭐 이게 농반진반인데요. 워낙 감염내과를 하게 된 거는 이제 199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꿈을 대통령이다, 뭐 노벨상이다 어렸을 때 과학자들 보편이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실상은 뭐 이 경력 쌓아가는 고비마다 결정을 하게 되죠. 저는 워낙에는 이제 내과 의사를 평범하게 생각을 했는데 군대 이제 군의관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내과 전민을 1987년에 마치고 군대에 이제 보병산에 갔다가 1년을 전방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군 수도병원 지금 뭐 분당에 있지만 등촌동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와서 그 내과의 여러 분과 중에 호흡기 전염병 내과 군의관을 하게 됐어요. 그건 그냥 우연히 배속된 거예요. 우연히 배속된 거죠. 군대에서 뭐 원하는 알겠습니다. 거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소위 이제 호흡기 전염병 내과 이게 감염병과죠. 뭐 사병들이 감염병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감염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군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승님을 만나서 이제 감염병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이제 계기는
뭐 처음에는 저는 항생제 내성 쪽을 관심이 많았어요. 90년대 제가 이제 뭐 전임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항생제 내성이 큰 이슈가 됐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1999년도에 당시 DJ 정부 당시에 그 97년도에 홍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 감염을 일으켜서 18명이 감염돼서 3분의 1, 6명이 사망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간을 공격한 최초일 거예요. 최초죠. 그다음부터는 매년 또 막 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건 있기 전에 예. 일종의 센트럴 도그마 독트린이 철새에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못한다. 그랬었죠. 중간벽이 있다. 예. 못 뚫는다. 근데 뚫었잖아요. 예, 뚫었죠. 그게 처음이었고. 처음이고 전 세계가 놀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바이러스로 옮겨지긴 거군요. 그렇죠. 팬데믹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팬데믹 그게 이 대륙간을 이동하는 전염병의 저거라면서요. 그렇죠. 예. 전 세계를 이제 강타하는 이제 재앙인데 네. 우리가 뭐 10년 내지 40년 주기로 이제 오는 게 팬데믹 인플루엔자 독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니까 독감이 겨울에 돌긴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감시 체계가 없는 거예요. 예. 법정 감염병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 돌면 감시 체계를 통해서 어떤 전염병이 어떤 많은 환자가 생기고 얼마가 돌아가시고 어떤 바이러스가 있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눈 감은 상황이죠. 일단 독감에 대해서는 유행은 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99년도에 이제 DJ 정부에서 아주 급하게 민간 전문가를 이 국립보건원 그때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니었고 질병관리본부 만들어진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2003년 사스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녹번동의 국립보건원에 호흡기 바이러스 과장을 좀 맡아서 저보고 전국적인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독감 감시체계를 만들어 다오 해서 그때 만들고 그 이후로 이제 인플루엔자하고 지금 이 사스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을 전공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된 거로군요. 그러면서 이 앞서 말씀드린 사스, AI, 신종플루, 메르스, 알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까지 사실은 이게 다시는 겪지 않은 한 번 겪기도 힘든 감염병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올 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김 교수님 뭐 동년배나 후배들의 우리 감염내과 전문 인력은 좀 충분합니까? 또 우리의 질병관리 그 시스템은 좀 세계적 수준에서 괜찮습니까? 아쉽게도 좀 부족하죠. 인력도 부족하고. 왜냐하면 이쪽 잘 안 하려고 안 하죠. 뭐 전염병 내과 이름 자체도 어감도 안 좋고. 게다가 치료 과정에 감염의 위험도 있잖아요. 위험이 있죠. 지금도 항상 두려우시잖아요. 지금도 뭐 신종 코로나 뭐 선별 진료실이나 여기 지금 대학병원 설치해서 하지만 위험하죠. 거기는 의료진들은 항상 위험을 감내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메르스 때 그 얼마나 많은 그 감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기관이 특히 감염병 전문한다는 거는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인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질병관리 시스템이나 또 뭐 왜 음압병상 그거는 이제 그 안에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뭐 그런 병상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런 병상 숫자도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면서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분명 2003년보다는 사스 이후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조직도 개편되고 인력도 늘고 2003년만 해도 음압병상이 없었거든요. 음압병상이라는 거는 이런 그 신종감염병 환자, 신종 코로나처럼 그분들이 기침재채기를 해서 병실에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문을 열면 밖으로 나가면 다 나가죠. 복도를 통해서 다른 환자들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압병상은 이중으로 돼 있고 차폐가 돼 있고 그 안에 음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밖으로 빼서 병실이 항상 음압이 돼서 문을 열어도 밖으로 안 나가죠. 밖에 공기가 들어오기만 하죠. 그것도 이중으로 차압이 돼서 알겠어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사스 때만 해도 없었어요, 거의.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직 부족하다. 부족하죠. 이건 결국 국가가 해야죠. 국가가 해야죠.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인력도 더 보강하고 시설도 더 키우고 질병관리 시스템
왜 뭐라 그래 역학조사하는 거 역학조사관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 숫자도 부족하다면서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앞서 1999년 DJ 정부 다시의 국립보건 호키발스과장을 겸직하면서 이제 공무원 경험도 좀 해서 이제 관료 시스템도 보고 또 2015년 메르스 때는 정부에서 이제 SOS를 쳐서 제가 즉각대응 팀장이나 팀장 하셨죠. 들어가서 이제 병원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건 우리는 왜 뭐가 문제냐 이런 질문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스템이 미흡하다. 그 말은 투자가 부족했다. 그렇죠. 그죠. 투자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 공학적인 용어인데 지금 이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 대응 대비 시스템이라 하면은 전문 인력과 또 조직과 또 뭐 항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자원과 음압병실과 또 그거를 운용하는 매뉴얼 또 그걸 통제하는 가버넌스, 리더십 그걸 다 잘 어울려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뭐 많이 진전이 있습니다. 인력도 늘리고 뭐 차관급 올리고 건물도 의료인력이 졌는데 이 소프트웨어격인 그런 것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게 보이고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인사권이나 뭐 예산권이나 이 재량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전쟁이거든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전쟁이라는 거는 즉각 전투 현장에서 지휘관이 결정을 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량권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뭐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기대 수준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자꾸 이런 갭이 생기는 것은 틈이 보이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네. 우리도 시작한 지 이제 한 15년, 16년밖에 안 됐다. 네. 더 과감한 투자가 이쪽은 필요하다. 네. 오늘 이제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를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우리에게 더 강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더 과감한 투자, 더 많은 신경, 국민적 관심이 꼭 필요한 것이겠죠. 다음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